2025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다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이 닿지 않은 단 한 곳이 있었죠. 바로 한인타운이었습니다. 폭도들은 외쳤습니다. 거긴 안 돼. 거긴 한국인들이 있어. 33년 전 루프탑 코리안의 기억과 정신이 여전히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엔 총을 들지 않아도 그 누구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까지 왜 루프탑 한국인들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외쳤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실화가 펼쳐집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줄리아 로렌스입니다. CNN에서 탐사 보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28살이고 기자라는 직업이 주는 날카로움에 꽤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2025년 6월 LA에 다시 폭동이 터졌어요.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도화선이 되었죠. 인종 문제는 언제나 이 도시의 화약고였으니까요. 편집장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줄리아, 현장으로 나가. 이번엔 제대로 파봐야겠어. 솔직히 말하면 내심 기대했어요. 큰 사건이거든요. 기자에게는 기회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당시 어머니는 20대 초반의 싱글맘이었죠. 저를 임신한 채로 폭동 한가운데 갇혔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나를 구해준 건 한국 사람이었어. 총을 든 한국 남자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줬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격스럽게 마치 생명의 은인을 이야기하듯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미담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아 문화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었거든요. 대학 시절 일본인 룸메이트 유키와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친하게 지냈거든요. 유키는 영어도 유창했고 성격도 밝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수업 노트도 빌려주고 주말엔 같이 쇼핑도 가고요. 그런데 학기 중간쯤부터 유키가 일본인 친구들과만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완전히 배제한 채로요. 기숙사에서도 일본어로만 대화하고 제가 물어봐도 그냥 고향 얘기라고 대충 넘기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 생일 파티였습니다. 유키를 당연히 초대했는데 온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SNS를 보니 그날 일본인 친구들과 따로 모임을 가진 거더라고요. 다음 날 따져 물었더니 유키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줄리아, 미안해. 하지만 너는 우리 문화를 이해 못해. 그때 정말 배신감이 컸습니다. 진심으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냥 서양 사람으로 분류된 거였거든요. 결국 다 똑같구나.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야.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결국엔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거지. 그때부터 아시아계에 대한 선입견이 생겼어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문화적으로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죠. 어머니의 이야기도 그냥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여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연히 만난 착한 사람의 미담 정도로요. 한국인들이 특별히 더 좋은 사람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을 나서며 카메라맨 데이브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해보자.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를 파보는 거야.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작업했거든요. 감정적인 스토리보다는 냉정한 분석을 선호했죠. 차를 몰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었어요. 벌써 상점들이 불타기 시작했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992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줄리아, 그 사람들은 달랐어. 정말 달랐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감성적인 기억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기자는 객관적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왜인지 그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수라장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운타운 전체가 전쟁터 같았어요. 상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사이렌, 고함 소리가 뒤엉켜 있었죠. 연기가 자욱했어요. 어디선가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났고 최루가스 때문인지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이게 21세기 미국의 모습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줄리아, 여기 너무 위험한데. 데이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뒤로 물러서면 제대로 된 취재를 할 수 없거든요. 약탈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전자제품 매장에서 사람들이 TV와 노트북을 들고 나오고 있었죠. 한 청년이 거대한 평면 TV를 혼자서 끌고 가려다 넘어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경찰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어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약탈하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스포츠 용품점에서 운동화 상자들을 가져오고 있었거든요. 정해? 웃기는 소리네. 우리가 언제 정의로운 대접받았어? 하지만 이건 범죄 아닌가요? 범죄는 저들이 먼저 저질렀어. 대답 대신 거친 욕설이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저를 향해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한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꺼져, 기자년아. 또 우리를 나쁘게 보도할 거잖아. 데이브가 급하게 카메라를 들어 제 앞을 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돌이 날아왔죠. 데이브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어요. 아! 데이브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카메라도 바닥에 떨어져 렌즈가 깨졌죠. 저는 당황해서 그를 부축했어요. 데이브, 괜찮아? 정신 차려. 머리가 너무 아파. 어지러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들이었어요. 저는 데이브를 끌고 근처 골목으로 피했습니다. 골목에는 피난민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급하게 짐을 싸들고 집을 떠나고 있었죠.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2살 정도 된 아이를 안고 뛰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따라가고 있었고요.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가 안전할까? 모르겠어. 경찰도 없고 소방서도 연락 안 되고. 그때 옆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프리카계 남성이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인타운으로는 가지 마. 거긴 달라. 왜요, 아빠? 1992년 때도 그랬잖아. 거긴 건드리면 안 돼.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인타운만은 피해야 해. 거긴 위험해. 위험하다고요?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 여기잖아요. 아니야. 다른 의미로 위험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 만만하지 않거든. 사람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경계심이었어요. 마치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라는 듯한 분위기였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인타운이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그냥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아닌가요? 다른 곳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데이브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방송국에 전화했어요. 편집장님, 데이브가 다쳤어요. 병원에서 꿰매고 있고요. 혼자 취재해야겠어요. 위험하면 들어와. 무리하지 마. 내 안전이 더 중요해. 하지만 저는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궁금해졌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경계하는 한인타운이 대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혼자 차를 몰고 한인타운으로 향했어요. 가면서도 계속 사람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의미로 위험하다, 건드리면 안 된다, 만만하지 않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달랐어. 정말 달랐다고. 과연 뭐가 다를까요? 저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경험이 될 거였어요. 한인타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아수라장이었는데 여기는 너무나 고요했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거리의 청결함이었어요. 부서진 유리창도 낙서도 타다 남은 쓰레기도 없었습니다. 상점들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은 차분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폭동 같은 건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처럼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평온하지만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성의하게 놓인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주요 진입로마다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마다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망원경을 들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감시 중이었습니다. 자세가 군인 같았어요. CCTV도 유독 많았어요. 거의 모든 건물에 고성능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각도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 상당수가 무전기를 들고 있더군요. 이게 뭐지?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일반적인 상가 지역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조용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죠. 한 리커스토어 앞에 나이 든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70대 정도로 보였는데 등이 꼿꼿하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군인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고요. 실례합니다. 저는 CNN 기자 줄리아 로렌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다가가서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분이 저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기자라고 하셨나요? 폭동 취재하러 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몇 블록 떨어진 곳은 완전 난리인데. 그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하면서도 자신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조용하다고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데 전쟁이라니요? 제 이름은 박남진입니다. 이 가게 주인이죠. 박남진 씨가 주변을 천천히 가리켰어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24시간 경계 체제입니다. 1992년 이후로 한 번도 해제한 적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1992년 이후로 3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건가요? 1992년 폭동 때도 여기 계셨나요? 그럼요. 그때도 저는 바로 저 옥상에 있었습니다. 박남진 씨가 자신의 상점 옥상을 가리켰어요. 총을 들고 말이죠.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고 단호했어요. 총이요? 저는 베트남 참전 용사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한국 남자들은 거의 모두 군대를 다녀왔죠. 한국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받은 시민들이에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는 동네가 사실은 무장하고 훈련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지금도 무장하고 계신 건가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무기는 총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박남진 씨가 옥상을 가리켰어요. 젊은 남성들이 몇 명 서 있었는데 모두 무전기를 들고 체계적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입니다. 그리고 준비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무기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죄송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남진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님, 왜 사람들이 한인타운을 피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들도 기억하거든요.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고 또렷한 음성이었죠. 남진 형님, 서쪽 경계 이상 없습니다. 이어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쪽도 정상입니다. 북쪽 구역 평온합니다. 박남진 씨가 무전기를 들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모두 수고 많습니다. 계속 관찰해 주세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폭력도 대규모 경찰력도 없이 이렇게 완벽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니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박남진 씨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죠. 시간 있으시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야기할 게 많거든요.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쩐지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박남진 씨가 저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작은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벽면 가득히 오래된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거든요. 모두 1992년 폭동 당시의 모습들이었어요. 불타는 건물들, 망가진 상점들, 그리고 옥상에서 총을 든 한국인들의 모습까지. 흑백 사진도 있고 컬러 사진도 있었는데 모든 사진에서 절망과 결의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 사진들이 바로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박남진 씨가 벽면을 천천히 훑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죠. 교과서요? 네. 우리는 매주 이 사진들을 보면서 그날을 되새겨요. 잊지 않기 위해서죠. 박남진 씨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젊은 한국인 남성이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면서도 결연했어요. 이게 저예요. 33년 전 모습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성과 지금의 박남진 씨를 비교해 보니 확실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더군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절망적이었어요. 박남진 씨가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한 젊은 한국인이 임산부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배경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것도 그날 찍힌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임산부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빨라졌어요. 설마. 맞아요. 어머님이에요.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평생 말씀하신 그 한국인이 바로 젊은 시절의 박남진 씨였던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이 33년 후에 다시 이루어진 거였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박남진 씨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어요. 폭동이 한창일 때였죠. 약탈자들이 한인타운으로 몰려왔어요. 제 가게 앞에도 10명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있었고 그들은 아래서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총을 겨눴어요. 정말로 쏠 뻔했죠. 박남진 씨가 잠시 멈췄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아 있었거든요. 한 발만 쏘면 그들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쏘지 않으셨죠? 그런데 갑자기 골목에서 임산부가 뛰어나왔어요. 어머님이었죠. 박남진 씨가 사진 속 여성을 가리켰어요. 배가 정말 크셨어요.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약탈자들한테 쫓기고 있었거든요. 위험했을 텐데요. 네. 약탈자들이 어머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총을 내렸어요.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서 어머님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총을 쏘지 않으신 거군요. 그날 깨달았어요. 진짜 용기는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총을 내려놓고 사람을 구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박남진 씨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까지 우리 커뮤니티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힘은 보여주되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원칙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제 앞에 앉아 있었고 그분이 말하는 철학이 33년간 이어져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과 철학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가요? 우리는 잊지 않기로 했거든요. 박남진 씨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젊은 한국인 남성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모두 자세가 반듯하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청년들 모두 군대를 다녀왔어요. 한국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 와서 저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우나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이요. 커뮤니티를 지키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절제하는 법을 배워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절제라니 무슨 뜻일까요?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기자님, 1992년에 한국인들이 왜 비판받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총을 들었다고 비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거의 쏘지 않았습니다. 위협만 했을 뿐이에요. 박남진 씨가 따뜻한 차를 제 앞에 놓으며 계속 말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가지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충분하거든요. 그때 문득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한인타운을 피하는 이유 말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존중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여기를 건드리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집단 기억이라는 게 생각보다 강력해요. 1992년의 기억이 2025년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30년 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때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남진 씨가 벽면에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최근에 찍힌 것 같았는데 젊은 한국인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회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날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훈련도 하고 무엇보다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죠. 이 친구들이 바로 제 제자들이에요. 모두 2세대, 3세대 교포들이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의 정신이요? 네. 공동체를 지키는 정신, 서로를 돌보는 정신, 그리고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정신 말이에요. 저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경단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철학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33년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온 거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박남진 씨가 일어나더니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따라오세요.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더니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첨단 작전 지휘소 같았거든요. 이런 걸 개인 상점 옥상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고성능 열감지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대형 모니터들이 한인타운 전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젊은 남성 3명이 각자 담당 구역을 주시하면서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개인이 설치한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가 함께 투자한 거죠. AI 기반 감지 시스템입니다. 박남진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수상한 움직임이나 집단 행동을 자동으로 탐지해요. 그리고 즉시 알람이 울리죠. 그때 박남진 씨가 한 청년을 불렀어요. 재훈아, 이쪽으로 와봐. 기자님께 시스템 설명 좀 해드려. 다가온 청년은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는데 무엇보다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그런데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줄리아 로렌스예요. CNN 기자고요. 소개합니다. 이재훈이 바로 제 제자이자 이 모든 시스템의 개발자예요. 박남진 씨가 이재훈 씨를 소개해줬어요. 보안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자세가 완전히 군인이었어요. 등이 곧고 어깨가 반듯했죠. 혹시 군 경험이 있으신가요? ROTC 출신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 뿌리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세대가 겪은 일을 이해하고 싶었고요. 이재훈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 시스템은 평소에는 일반 보안 용도로 사용돼요. 상점 도난 방지, 주차장 관리 같은 거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모든 진입로를 실시간 감시하고 인원수와 무기 여부까지 판단해요.
그리고 즉시 대응팀에게 알립니다.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한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인 시스템이었죠. 박남진 씨가 무전기를 들어 보여줬어요. 우리는 총 6개 팀으로 나뉘어 있어요. 각 팀마다 군 경험자가 팀장을 맡고 있죠. 모두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평상시 활동 멤버만 8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위급할 때는 200명까지 동원 가능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200명의 군사 훈련을 받은 시민들이라니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조직했나요? 이재훈 씨가 대답했어요.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한국계 남성들은 대부분 군복무 경험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전술과 조직 운영 능력은 이미 다 갖춰진 상태였죠. 그럼 실제로 훈련도 하나요? 매주 일요일에 모여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요. 위기 상황별 대응법을 연습하죠. 박남진 씨가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싸우는 게 아니라 억제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한인타운 서쪽 경계에 수상한 집단이 나타났다는 신호였죠. 실제 상황인가요? 지켜보세요. 이재훈 씨가 침착하게 무전기를 들고 지시했어요. A팀, B팀 대기 상태 유지. C팀 서쪽 경계로 전진 배치. 비무력 접촉으로 진행합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니 검은 옷을 입은 10여 명의 남성들이 한인타운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에 든 것들로 봐서 명백히 약탈 목적으로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대화로 해결해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한국인 청년 3명이 그들 앞에 자연스럽게 나타났거든요. 무기는 전혀 들고 있지 않았지만 자세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지역 상인의 멤버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청년 중 하나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긴장감 없이 자신감이 가득했죠. 약탈자들이 명백히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도망치거나 위축되는 대신 오히려 정중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그냥 지나가는 거야. 죄송하지만 지금 이 길은 안전 점검으로 통행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회로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옥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총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어요. 약탈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용히 돌아섰어요. 한마디 항의도 폭력도 없이 그냥 물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억제의 힘이에요. 박남진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총 한 번 쏘지 않고 폭력 한 번 쓰지 않고 해결됐죠. 이게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노하우입니다.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물리적 힘이 아닌 조직력과 존재감만으로 상황을 완전히 제압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무기를 들고 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재훈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때는 우리도 달리 대응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33년 동안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요? 한 번도요? 네. 왜 그럴까요? 박남진 씨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소문이 퍼져 있거든요. 한인타운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그 소문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도 모두들 알고 있어요. 박남진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자님, 이제 우리가 왜 평온할 수 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방어력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훈련과 절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에요. 이건 진정한 시민 군대입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이들은 단순한 상점주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술적 사고를 갖춘 조직화된 시민들이었고 33년간 축적된 집단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인들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폐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직적이었고요.
배타적이라고 여겼는데 실제로는 강한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체계적인 시스템, 젊은이들의 눈빛, 박남진 씨의 철학.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인터뷰를 위해서였어요. 카메라 장비도 챙겨왔죠. 박남진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사실 잠이 잘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가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말입니다. 박남진 씨가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무지한 게 아니에요. 몰랐을 뿐이죠. 우리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며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기억의 억제력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좋은 제목이네요. 그때 이재훈 씨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더군요. 혹시 회사 일이 있으셔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늘 정식 인터뷰라고 하셔서 좀 격식을 차렸어요. 이재훈 씨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저는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1992년 폭동 이후 33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 기억을 이렇게 생생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재훈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기억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지켜줄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역사를 잊으면 반복됩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1992년의 쓰라린 기억이 지금의 평화를 만들어낸 거죠. 박남진 씨가 보충 설명했어요. 기자님, 우리가 무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다른 커뮤니티들도 이런 방식을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이재훈 씨가 흥미로운 대답을 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경험했다는 점, 집단주의 문화, 위계 질서에 대한 이해 등이요. 하지만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에요.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함께 지켜낼 소중한 것이 있다는 믿음이죠. 저는 점점 감동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자경단 활동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철학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말이 있어요. 두 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당신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재훈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기자님 괜찮아요. 우린 당신이 우리를 의심하고 비판할 자유까지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어요. 정말로 품격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신들을 의심하고 편견을 가진 저를 오히려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로 뭔가 바뀔 수 있을까요? 박남진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바뀔 거예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편견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들도 우리에게서 뭔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이었는데 제 편견과 달리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모든 게 새로웠어요. 어머니가 맞으셨네요. 뭐가요? 당신들은 정말 달라요. 특별해요. 박남진 씨가 겸손하게 웃으셨어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고 준비할 뿐이죠. 그날부터 저는 진심으로 이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큐멘터리 제작 소식이 TV를 통해 예고 방송되자 SNS에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했거든요. 어떻게 한인타운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첫 티저 영상이 방송된 직후 유튜브와 틱톡에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댓글들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진짜 루프탑 코리안들이 아직도 있다니 대박. 우리 동네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시민 정신이구나. 감동이다. 한국인들 진짜 대단하네. 존경한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미국 정치계 최고 위층에서 반응이 나온 거였거든요. 다큐멘터리 티저가 방송된 지 3일 후 제 스마트폰에 하나의 푸시 알림이 떴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대통령의 장남이 SNS에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이 게시물에는 1992년 한인들이 옥상에서 총을 들고 방어하던 유명한 사진과 함께 다시 루프탑 한국인들을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미국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십만 건 공유되었어요.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단어는 다시 전 세계 트렌딩 1위에 올랐습니다. CNN, BBC, FOX는 물론 일본과 유럽 언론까지 이 사태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하게 박남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남진 선생님,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SNS에 벌써 들었어요. 재훈이가 방금 보여줬거든요. 박남진 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건가 싶어서요. 대단하죠. 30년 전 한 번의 위기에서 배운 교훈을 시스템화해서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난 한 달간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치적 관심이 아니에요. 박남진 씨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정신을 전하는 거예요.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말이죠. 그날 저녁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에서 긴급 모임이 열렸어요. 박남진 씨가 직접 주최한 거였는데 주제는 우리의 사명과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이었죠. 300여 명의 한국계 주민들이 모였어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인종의 이웃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박남진 씨가 단상에 올라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건 단순히 상점이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킨 건 존엄입니다. 스스로와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이에요.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3세대 교포인 것 같았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동안 한국인인 게 부끄러웠어요. 아시아인 혐오도 있고 우리가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자랑스러워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이에요. 박남진 씨가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이재훈 씨가 일어나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커뮤니티 방어 재단 설립이에요. 대형 스크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타났어요. 전국의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의 커뮤니티까지 도울 예정입니다.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이미 텍사스, 시카고, 뉴욕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어요. 모두 우리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감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에요. 박남진 씨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지,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 말이에요.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박남진 씨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시작하시는군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받은 만큼 나누는 거예요. 받은 만큼이요? 이 땅이 우리에게 준 기회, 자유, 꿈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돌려줄 차례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들의 활동이 단순한 자위 행위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진정한 시민 정신의 발현이었어요.
몇 주 후 저는 전국을 돌며 다큐멘터리 상영회와 강연을 했어요. 주제는 훈련된 시민 기억하는 공동체였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테드 강연은 1,0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더군요. 나도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걸 시작해보고 싶다. 한국인들이 진짜 멋있구나. 배우고 싶어. 이게 바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다. 우리도 이런 공동체 정신을 배워야 해. 저는 뿌듯했어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알렸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제 자신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커뮤니티 방어 재단은 전국 80개 도시로 확산되었고 박남진 씨는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이들의 뿌리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보낸 3주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DMZ를 방문했을 때는 박남진 씨가 말했던 훈련된 시민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든 남자가 군대를 다녀왔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한국의 시민의식, 빠른 조직력, 위기 대응 능력을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질서 지키는 모습, 재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LA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남진 씨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남진 씨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향년 78세였어요. 마지막 유언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계속하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짜 힘은 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장례식 날 한인타운 전체가 멈췄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조문을 왔는데 한국계뿐만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백인까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었어요. LA 시장도 왔고 경찰서장도 왔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박남진 씨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심지어 한국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이재훈 씨가 추도사를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박남진 형님은 우리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총을 쏘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힘을 쓰는 법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법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는 것에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의 아픈 기억이 30년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셨어요.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박남진 선생님은 제게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도 보여주셨죠.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례식 이후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기억은 총보다 강하다였죠. 박남진 씨와의 만남, 한인타운에서의 경험, 그리고 제 자신의 완전한 변화를 담았어요. 책이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넷플릭스에서 영화화 제의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타임지의 특집 기사였어요. 한인타운 기억으로 지켜낸 평화라는 제목으로 커버 스토리가 실렸거든요. 기사와 함께 저도 긴 인터뷰를 했어요. 박남진 씨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람의 품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유산이죠. 그리고 기억의 힘이에요. 아픈 기억을 원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 그게 박남진 선생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리더십이었어요. 1년 후 저는 LA 근교의 조용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박남진 씨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묘비에는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정한 용기는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총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억하는 자가 역사를 만든다. 저는 무덤 앞에서 마지막 편지를 읽었어요. 박남진 선생님, 당신이 지키신 건 상점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었어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혼이었죠.
그리고 이제 전 그 정신을 전 세계에 전할게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박남진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계속해. 기억하고 전해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지금 저는 CNN을 떠나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기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작은 커뮤니티들을 찾아다니며 그들만의 지혜를 발굴하고 있죠. 하지만 언제나 가슴 한구석에는 박남진 씨의 가르침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한인타운의 옥상에서 내려다본 그 평온한 거리의 모습도요. 기억이 도시를 지킨다는 걸 이제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제 평생의 사명이라는 것도요. 어머니가 맞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특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어요. 기억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그리고 지키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33년 전 한인타운 옥상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루프탑 스피릿이라고 불리는 이 정신은 단순히 한국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배울 수 있는 인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총을 내려놓고 사람을 구한 한 남자의 용기가 있었어요. 박남진, 그분의 이름을 저는 평생 기억할 거예요. 기억은 정말로 총보다 강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